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뒷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뒤에 그 이면 뭐 이야기 이런 측면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인터뷰가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종편이다 또는 다른 신문사들이다 이런 데서 또는 방송사다 이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참 재미난, 제가 볼 때는 참 재미난 그런 얘기들을, 물론 일부입니다. 그것도 일부의 분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느낌을 갖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두 가지 추려서 또 계속 또 뭐 정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정규제 TV를 선택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건 제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정규제 TV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이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가만히 계시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나 얘기들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됐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자체가 무슨 문외아라든지 또는 심지어 동아일보의 명색 주간이라고 하는 김순덕이라는 자가 또 무슨 뭐 완전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이나 뽕을 먹었나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얼마 전에 칼럼을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언론도 아닌데 명색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식의 글을 쓰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왜 정규제 TV였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느껴지는 바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규제 TV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제 정규제 TV를 자주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간혹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정규제 TV만 해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왜 진짜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했는지, 또 셰일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이 자원시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건지, 또 기업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못되어서 돌아가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되었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떤 거라든지, 아마 이런 거 원래 뭐 정규제 TV는 정치라기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양의 그 인터넷 방송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것은 늘 배격되어 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득이하게 정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마 정규제 TV를 한 번씩 보시면서 정규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경제 언론사의 고참 기자로 있다 보면 더러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불려 나갑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언론의 고위 언론 기관에 있는 고위직 들을 교육시키는 기회도 되고 국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떻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초빙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게 하거나 토론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그 좀 직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다른 그 뭐 대학 교수다 뭐다 하는 참석자들 중에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건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 대통령들도 뭐 지지할 건 지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는 거죠. 노무현 때도 제가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그 당시 추진했던 한미 FTA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정책을 지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찬성 토론을 해주는 TV 토론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뭐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것이죠. 근데 당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소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이 내심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짐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마치고 나오면서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대통령이 상당히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규제 TV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다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했구나. 첫째, 언론들을 단체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언론사들은 다 보도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보도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한 한 대목을 잘라가지고 경쟁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까는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막 경쟁적으로 뭔가를 쓰게 된다는 이제 그 강박관념을 대통령이 갖고 계세요. 그건 뭐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한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문들이 같이 대통령을 인터뷰를 쭉 이제 기자들이 같이 해버리게 되면 경쟁적으로 이상한 그것만 발굴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이제 때리는, 그러니까 보도 경쟁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중심심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침소봉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 재판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나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든 신문들은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 라는 거로 거의 도배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가 그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정호성이가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 정언이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런 얘기는 안 쓰고 대통령에게 감청이 되지 않는 폰을 드렸다 하는 것만 막 크게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대통령이 경험하면서 단체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너무 막 보도 경쟁이 붙으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일보하고 한다, KBS하고 한다, 이렇게 소위 이제 유력 언론에 뭔가를 걸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의 기자하고 뭐 동아일보 주간하고 인터뷰를 해서 뭘 썼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신문들이 일제히 융단 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아니고 정규제 TV의 정규제로서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나가야 예를 들어 조선이나 동아나 기타 뭐 여러 신문들도 편하게 받아서 쓴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그저 뭐 대통령이 그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저녁에 보도 경쟁이 쭉 붙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내심 놀랐다 이제 하는 점이 이제 말하자면 왜 정규제 TV를 선택했나 하는 그 배경이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 대통령이 꽤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일부 종편에서부터 쭉 이제 오늘 그 신문 보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왜 미르라든지 이 기업 뇌물 사건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정규제가 왜 질문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흠을 찾아서 왜 시중에 루머 이런 거 쓸데없는 거나 물어보고 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돼 있는 기업 뇌물, 뭐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기업에 압력을 넣은 거 이런 것을 왜 따져 묻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일각의 비판이 있고 그래서 짜고 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댓글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런 비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참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봐라 짜고 쳤다는 것을 실토하는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바보들이 깨춤을 출 텐데요. 처음에 제가 다른 여러 매체들도 다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규제 TV로서도 할 수 있겠다. 물론 한국경제신문으로서도 하겠지만 정규제 TV로서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고 뭐 연락이 없어서 뭐 아이고 뭐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차에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다. 왜? 지금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일에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말하자면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했다 하는 비난이 나오므로 재판의 핵심적인 그런 유무죄가 지금 결정되려고 하는 찰나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리가 있죠.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조금 가진 걸 가지고 뭐 가진 욕설들이 많았거든요. 뭐 재판에 압력을 넣느니 뭐 별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무정지 중인데 왜 기자들을 만나느냐 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으로서 기자들을 만나는 건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무슨 대통령으로서 무슨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직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데서 이제 하도 말하자면 쪼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등등의 공격이 있으므로 오케이 대통령이 요즘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건 좋은데 재판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게 되면 또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이상하게 또 비춰진다. 그게 처음부터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야 그거 아니고 뭘 묻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내가 돌직구식으로 물어도 좋겠는가? 해서 이제 메이드가 된 겁니다. 인터뷰라는 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미르 문제라든지 삼성 그룹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배제가 되었고 또 배제가 된 것 중에 저는 사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묻고 싶지도 않았고 대통령 답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재단을 만들거나 스포츠 재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저는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 말하자면 기업의 돈을 가지고 김정일이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각 그룹에 삼성, 현대차 각 그룹에 수천억 원짜리의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으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죠.
이명박 때도 미소재단을 비롯한 별별 재단을 만들도록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규모도 지금 이번에 나온 미르 K 해가지고 70매덕이라고 하는 규모보다 10배 이상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라든지 스포츠 재단을 만든 거를 가지고 그거는 보도자료도 다 있고 다 공개됐던 거고 청와대에서 공개 회의까지 했던 일인데 그거를 마치 뇌물인 것처럼 밀어붙인 것은 그 자체가 기소가 완전히 저는 엉터리다. 있을 수 없는 음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별 흥미도 못 느낍니다. 왜? 그건 이미 청와대에서 충분히 설명이 나왔고 헌재 답변서에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다 전직 정권에서 된 거고 보도자료까지 다 나와서 공개리에 추가한 거다. 그 재단 돈들은 다 그대로 있고 최순실이가 그 재단에서 띵거 먹은 것도 없고 무슨 그 재단이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재단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한 푼 먹은 게 없다는 것이 그것은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묻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대단히 면전에서 그런 말을 묻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격으로 묻겠다 하고 정유라 딸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는 요즘 아들도 루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판을 억지로 티끌을 잡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야, 그거는 시중에 루머에 불과한데 왜 루머 같은 거나 물어보고 정작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 물어봤냐.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들이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문해하고 약물 중독이고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정윤회하고 연애나 하고 무슨 주사나 맞고 이런 여자다, 머리가 나쁘다 하는 그 이미지로 박근혜를 탄핵을 한 겁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에요. 무슨 무당 구설한다. 그래서 벌떼처럼 국민들이 일어났던 거죠. 초기에. 저런 인간이 우리의 지도자란 말이냐. 아유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펀드 이런 거는 미르 재단 이런 거는 그야말로 엮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엮어넣기 위한. 역대 정권들이 다 해왔던 것들인데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건설돈 가지고 북한의 김정일이한테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 박지원 같은 분들은 말하자면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제 왜 삼성 관련 그런 데는 묻지 않고 지연 말단적인 무슨 루머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런 루머입니다. 박근혜와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그거 물어봤죠, 제가. 정윤회하고 미래 하셨어요? 마약 하셨어요? 좋아. 아니었다는 게 정유라 아세요? 정유라 딸 맞습니까? 그거 물어봤죠. 그런 것이 이제 해명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은 원래 말을 못하는 바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돼 있는 이미지로는 최순실이가 써줘야 겨우 읽는 정도다. 이렇게 지금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10분 정도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지력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표모 씨의 그 그림보다도 인격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와대 회의 같은 데 가서 쭉 회의를 해보면요. 이 대통령의 말은 참 재밌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소통 부재다 이런 느낌을 받느냐 하면요. 지금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버스를 보고 참 깜짝 놀란 게 버스 뒤에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 광고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말하기. 근데 조그만 글씨로 뭐라 썼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말하기의 표본인 것처럼 쭉 써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노무현 씨가 말하는 거하고 전두환 씨가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하나는 좌고 하나는 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상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 계급장 떼고 붙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품위 있게 쭉 써준 거, 부하들이 써준 거 말고 격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문어체 말고 구어체로 붙어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전두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 부하들이 이제 밑에 대통령 말씀 요지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쭉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쭉 다 읽고 나서 탁 이렇게 덮으면서 자 이제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대통령 얘기는 다 했고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일상용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상용어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눈여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1시간 남짓 대화를 하는데 사실 이 대통령이 의 말을 끌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미리 질문서를 줘가지고 뭐 대통령이 질문 답변을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란 것은 대통령이 이제 그 인터뷰하기로 한 상춘제 걸어 들어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죠. 아, 인터뷰를 그래도 하기로 했는데 저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인가? 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끝까지 뭐 쪽지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피셜한 언어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얘기를 쭉 하면 말하자면 그런데 말이죠. 뭐 이런 뜸을 들이거나 중간에 적절히 이렇게 또 일본식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문어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문어체로 얘기하는 저거는 누군가 써준 거를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언어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문어체에 익숙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면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박근혜를 뭐 그런 따위로 옹호하면 어떡하냐 누가 그렇게 댓글도 달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옛날에 7용 8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딱 말을 시작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시끄럽게 정치인들이 원래 말이 많잖아요. 조용해집니다. 그 좌중을 압도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시작하면 조용해집니다. 좌중이.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야 박근혜 대통령이 좀 반대서도 하고 말이야. 좀 말도 좀 실수도 하고 이런 좀 구어체의 일상 언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나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제도 보시면 거의 그대로 받았으면 문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문어체를 쓰십니다. 근데 그 문어체를 쓰면서 메모 한 장 없이 1시간 이상
상당히 수준 높은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얘기를 쭉 하셨죠. 정호성 비서관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그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읽어보라고 한 것은 텔레비 방송은 보통 중2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하면 일반 시민들도 알아볼 수 있겠나? 여자들도. 그래서 그 최 여사한테, 최 선생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 최 여사가 이해가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긴 좀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해주면 대통령이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쉽게 표현을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며칠 전에 정호성 비서관의 그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식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방은 깊이 있는 내심의 어떤 자연스러운 얘기는 어떤 심정은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 일상 언어를 쓰는 것과 공식 언어를 쓰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무릎을 맞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법에 문제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짜여진 문장을 무슨 메모를 해온 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박또박 문어체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하자면 문어체로 공식 언어를 쓰는 훈련이 되어서 그래도 어제는 조금 그래도 약간 그 구어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얘기도 부분적으로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어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누가 써준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쭉 누적되어 오다가 갑자기 최순실이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제 최순실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느니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말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깜짝 놀랐다는 인식을 받는데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지금 예를 들어서 KBS하고 뭐 논란 끝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또 뭐 어디 뭐 어떻든 지금은 극도 이제는 다 대통령이 된 거나 다를 바 없으니까 뭐 굳이 열심히 자기의 뭐 정책이나 이런 거 팔 필요 없다. 지금은 무조건 안전빵으로 지키는 게 최고다 하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요즘 대중에게 직접 화법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잘 안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본이 딱 그야말로 각본이 짜여지지 않은 건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돌직구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쭉 써서 예상 뭐 질문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할 만한데도 빈손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사실 내심으로 놀랄 정도였고, 근데 쭉 이제 나중에 국가 정책이나 트럼프 얘기, 남북 관계, 뭐 중국 사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톤이 좀 높아지면서 얘기를 길게 하셨죠.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굉장히 약하게 하셨어요. 막 지친 표정도 많고 아주 뭐 정말 말도 없는 허구의 이야기로 쓰나미처럼 몰아닥쳤기 때문에 뭐 무당구설 했다느니 뭐 별별 해서 이 상에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어제 물론 제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고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리뷰하면서도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민주당에서 최순실 고성과 잘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최순실 고성 문제는 검사들하고 싸우면서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최순실이 이제 말하자면 겁을 먹고 뭐 진짜로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겁먹은 척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검사가 폭언을 했죠. 삼족을 멸하겠다 하니까 이제 최순실이가 보이콧한 최근의 얘기고, 이 인터뷰 건은 꽤 그래도 그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려고 트라이를 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대통령이 이 언론 접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안이 있지 않나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규제 TV하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뭐 막 짜가지고 뭐 이런 거 실 수가 없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근데 뭐 되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몇 가지 이제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놀란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죠. 지금 그 검찰이나 언론이나 과잉된 것, 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탄핵이 혹시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잡을 거냐? 바로 정리를 할 거냐? 바로 잡는가? 뭐 하여튼 바로 잡는다 뭐 이런 요지로 제 기억으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하면서 야 이거 너무 뻔한 답이 나오면 어떡하나, 별 재미없는데 이렇게 느꼈는데, 묻자마자 대통령이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었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 정말 참 제가 그야말로 우문현답에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께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신문들이 그걸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았습니다만은, 무언가 뒤에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요지를 드렸는데, 그 제 내심은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렇게 느끼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뭐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하나. 또는 또 너무 세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답변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답이 나올까 하는데, 대통령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기획 관리되었던 이라는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실 답변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답변을 하더라도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꽤 길게 설명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분들은 촛불과 태극기를 얘기함으로써 태극기 집회를 선동했다 이렇게 또 비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언론의 선동으로 따지면 오히려 촛불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언론들이 했죠. 모든 언론들이 촛불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의 무슨 표본인 것처럼 그게 광기의 군중심리인지 민주주의의 표본인지 저는 광우병의 연장선이다고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칼럼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광장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허점을 갖는 거다고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촛불 시위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언론의 비호와 선동과 그걸 받았죠. 우리 지금 태극기 시위는 엄청난 인구들이 모이고 있는데도 거의 보도 기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아셔야지 왜 태극기를 선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에 박근혜에게 최순실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오랜 지인이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하냐 하고 제가 왜 미리부터 좀 자세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탓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그건 대통령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근데 아마 대통령의 성격이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제도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이고 뭐 대통령이 손발이 묶여서 이런 표현이 대통령 채신머리에 맞지 않는다. 채통에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참 대통령이 원칙주의자고 순수한 분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세파 별별 사기꾼도 있고 뭐 부풀려 올려서 하는 세력들도 있는 이런 현실 정치의 이 쓰레기통 속에서 결국에는 침몰 되었고 지금 되었죠. 물론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 아직 남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제가 어제 호떡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이거는 검찰 재판도 끝나지도 안 하고 특검도 아직 수사 중인데 대통령부터 탄핵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뭐가 확정이 되어야. 근데 대통령 탄핵해놓고 뒤에 이제 짜맞추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쿠데타고 반법치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가 없죠. 도대체 죄가 없는데 죄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탄핵부터 먼저 해놓고 죄를 뒤에 짜맞춘다. 지금 특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특검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저는 이 민주당에서 탄핵 재판이 끝나도 아마 특검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정치적 동력을 거기서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어제 특검에서 최순실 체포영장을 체포한다 그랬어요. 최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엉터리 같은 나라를.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금 특검이 체포영장을 떼요. 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답니다. 그럼 체포해서 어디로 가나요? 그 최순실 체포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대통령 죄가 확인도 안 됐는데 탄핵부터 먼저 때리는 거예요. 아니, 박한철이라는 헌재 소장은 정말 제정신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둔다고 그 전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관 임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렁뚱땅으로 해치우겠다 이거지. 아니,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임기가 다 가니까 임기 전에 우리 서둘러 빨리 설거지하고 가자. 설거지. 아니, 박한철이라는 분은 지난번에 제가 박한철이 단문 한 줄짜리도 제대로 못 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박한철 얘기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TV를 보신 분 중에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그 박근혜라는 분이 듣던 거하고 다르잖아. 야, 최순실 없으니까 말도 잘한다, 야.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재작년인가요? 청와대에서 규제 완화 끝장 토론을 했을 때입니다. 규제 완화 끝장 토론은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 완화 끝장 토론을 한번 쳐보시면 대통령이 그때 끝장 토론 회의를 장장 근 한 7시간을 끌고 갔습니다. 물론 누구죠 그때 그 사회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7시간 동안 규제 완화 끝장 토론을 장관들 그 분야의 전공한 교수들 규제학자들 또 저같이 성질 까칠한 사람들까지 제가 늘 딴지를 많이 거니까요. 안 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복지센터도 행복센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제가 야, 그 행복센터로 달면 정권 바뀌면 또 간판 갈아다는 거다. 그러므로 그냥 복지센터라고 해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복지센터로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 대통령이 국민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복센터라고 하면 그 바로 정권 바뀌면 날아간다 간판. 그러므로 그냥 복지센터라고 해라. 뭐 이런 딴지를 뭐 대통령이 결정한 것까지 제가 막 싫은 소리를 하면 대통령이 즉석에서 바꿔주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 듣기에 조금 무리한 얘기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저기 와서 따져요. 따집니다. 근데 그 규제 완화 끝장 토론 7시간을 끌고 가면서 규제 완화 전문가, 규제학자, 또 관계 장관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지금 정치판에 나와 있는 뭐가 겁이 나는지 KBS 토론도 못 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정확한 국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만 아주 공식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누가 써준 거를 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메모지 한 장 안 들고 1시간 동안 까칠한 질문 다 받아내고 외교 문제 다 논하고 사드 문제 다 논하고 하는 정도의 지력은 그래서 그 지력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 후보 누구보다도 낫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고 혹시 이번 명절에 또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 또 가족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상대방이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뭐 늙은 꼰대라서 도저히 개혁 의지가 없어 뭐가 문제인지 인식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쟤 어려가지고 뭐가 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시게 되면 조금 논쟁이 길어질 정도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정규재 TV 보세요 한번. 정규재 TV 들어가서 뭐 정치 얘기 보지 말고 옛날에 찍어놓은 경제 해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경제 정책인지 뭐 이런 옛날 것 쭉 검색해 보면 경제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